이렇게 몬스터가 나와 있고 공을 이렇게 회전시킨 다음에 딱 던지면은 던져서 이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몬스터를 잡았다. 패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픈월드 형식으로 사냥을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비슷하게 공을 이제 몬스터 쪽으로 던져서 어떤 영역 안에 공이 들어가게 되면 포획은 아닌 것 같고 몬스터에 대해서 타격 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닌텐도랑 패럴드랑 특허 침해로 소송 중이죠. 일본에서 한 변리사님이 이 닌텐도랑 패럴드랑 소송 중인 거로 기사를 쓰신 게 있어가지고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쓰신 분이 쿠리하라 키요시라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변리사이고 제목이 이것은 아마도 닌텐도가 패럴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용한 특허일 것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닌텐도가 패럴드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떤 특허로 어떤 내용에 대한 특허 침해인지, 게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닌텐도의 특허 침해인지를 외부에서는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허 침해 소송만 제기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지 어떤 내용으로 특허 침해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닌텐도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하나씩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했을 거다라는 걸 좀 예상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패럴드 개발의 특허 침해로 포켓페어를 고소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닌텐도 홈페이지고 포켓페어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 제기라고 해서 닌텐도 주식회사는 포켓몬 컴퍼니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만 있죠. 그래서 이 구리하라 키요시라는 이 변리사님이 아마 좀 예상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패럴드의 몬스터들이 포켓몬과 모양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가까웠지만 마지막 순간에 피했다 라고 돼 있고요.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에 따라 권리를 행사했다. 금지 운영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라고 돼 있는데, 포켓몬고랑 이 패럴드가 어떤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포켓몬고는 저도 한번 해봐가지고 알고 있는데, 포켓몬고는 이렇게 몬스터가 나와 있고 공을 이렇게 회전시킨 다음에 딱 던지면은, 던져서 이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이게 영역 안에 들어갔을 때 공이 움찔움찔하다가 요런 효과가 나오면 이제 몬스터를 잡았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죠. 포켓몬고는 약간 요런 형태고, 패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약간 그냥 MMORPG? 그냥 오픈월드 형식으로 몬스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방금 이것도 비슷하게, 포켓몬고랑 비슷하게 이렇게 공을, 몬스터를 딱 만나서 공을 던져가지고, 공을 이제 몬스터 쪽으로 던져서 어떤 영역 안에 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몬스터를 포획은 아닌 것 같고 몬스터에 대해서 타격 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몬고랑 좀 유사하게, 포켓몬고도 이렇게 공을 던지면은 이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몬스터가 포획이 되는 건데, 패럴드도 전에 본 것처럼 좀 비슷하게 이렇게 공을 던져가지고 몬스터를 좀 맞추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패럴드는 무료로 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의 소개 동영상에서 수축하고 있다. 이건 아마 지금 이 글을 쓰신 변리사님이 패럴드를 한번 보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그냥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어떻게 이 게임이 동작을 하는 건지 그걸 좀 보고서는 추측해서 쓴 내용이라는 얘기 같고요. 다만 몬스터 모델링의 스토리를 제외하면 게임 시스템도 포켓몬과 그다지 비슷하지 않은 것 같고, 아크가 이 공룡을 주제로 한 그 게임인데, 아크 서바이벌이죠. 아크 서바이벌. 저도 아크 서바이벌 이거 출퇴근하면서 좀 저도 게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봤었어. 아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픈월드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공룡을 테마로 한 게임인데, 그 공룡을 이렇게 포획을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룡 알을 또 부활을 시켜서 또 내가 데리고 다니는 그런 펫같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그런 게임인 것 같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봤더니 패럴드도 약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공룡을 포획을 해가지고 사냥을 해서 공룡을 잡으면은 얘 공룡을 좀 데리고 다니면서 주거지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룡을 부화시키고 또 좋은 공룡 잡고 이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크 등과 비슷한 오픈월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고랑 이 패럴드랑 비교하면, 포켓몬고는 증강현실에서 그 몬스터를 잡으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게임인데, 패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크 등과 비슷하고 그런 오픈월드 게임이고, 게임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같고요. 근데 포켓몬고랑 그 패럴드랑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괴물을 잡기 위해서 공 같은 것을 던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닌텐도가 패럴드한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아마 이 괴물을 잡기 위해서 공 같은 거를 던지는 시스템에 닌텐도의 특허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로 아마 문제를 삼아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포켓몬고의 포켓몬과 그 패럴드의 캐릭터가 그다지 비슷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포켓몬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요 캐릭터를 잡는 거죠. 마기라스, 이거 제가 할 때는 마기라스가 되게 좋은 포켓몬이었는데 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그 좀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생겼는데, 패럴드에 나오는 걸 보면 이거 일렉 판다 이거랑 아까 전에 이거 팬덤이랑 일렉 판다랑 좀 느낌이 비슷하게 생겼죠. 원래 게임 업계에서 이 저작권 침해랑 특허 침해로 소송이 많은데, 보통 저작권 소송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작권을 부여를 해줬어요. 뭐 리니지 사설 서버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전통적인 저작권 침해 소송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다음으로 게임에는 캐릭터들이 나오고 음향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래픽 어떤 효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캐릭터들을 그대로 가져다 썼을 때 그것도 이제 응용미술 저작물이라고 해서 그걸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황 파워풀 프로 야구라는 게임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있었는데, 야구라는 전체적인 컨셉이 비슷하고 실황야구에 나오는 캐릭터 요거랑 신야구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요게 캐릭터가 비슷해서 저작권 침해냐, 요걸로 좀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저작권 소송들은 대부분 이렇게 게임 내에서 나오는 어떤 음향이나 그런 캐릭터의 유사성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게임 내에는 어떤 규칙이나 게임 시스템 자체가 또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많이 인정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봄봄의 게임 사건이 있는데요. 봄봄의 게임이 왼쪽에 있는 게 원조고, 여기 크레이지 아케이드죠.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이 봄봄의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냐, 이게 쟁점이 됐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저작권 침해가 부정이 됐었어요. 여기다 물풍선이나 폭탄 같은 걸 놔뒀을 때 이게 터지도록 하는 그런 규칙이나 뭐 아이디어, 게임의 배경이나 전개 방식,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업계에서도 좀 그런 불만이 있었나 봐요. 이게 게임을 내가 독창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게임을 이제 그런 캐릭터랑 뭐 배경이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래픽만 단순히 교체를 해서 내가 다시 게임을 만들면은 이것이 게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게임 업계에서 좀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요 판례 2019년에 있었던 이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이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에서 게임 규칙이나 어떤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정 어떤 요건 하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어떤 취지의 판시가 있었고, 요걸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게임 업계에서도 원래는 이 게임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뭐 게임 소스 코드를 그대로 불법 사설 서버처럼 이렇게 가져다 쓰지 않는 이상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인식이 됐었었는데, 요 페로에스트 매니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저작물 침해는 게임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은 게임에 나오는 뭐 음향이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게임 전체적인 시스템의 규칙들이 게임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이랑 유기적으로 결합됐을 때 그 편집적 특성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가 또 인정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변리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포켓몬고와 패럴드를 비교해 봤을 때도 이 게임 시스템도 포켓몬과 그다지 비슷하지 않은 것 같다. 아크 등과 비슷한 오픈 월드 게임이라서 게임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캐릭터의 외형도 비슷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로는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라는 얘기 같고요. 자, 다음으로 포켓몬과 닌텐도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허는 양사의 공동 출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28개까지 좁혀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까 전에 그 닌텐도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닌텐도 주식회사랑 포켓몬 컴퍼니랑 공동으로 포켓페어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권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닌텐도랑 포켓몬고랑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만약에 이 닌텐도만 권리를 가지고 있고 포켓몬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포켓몬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닌텐도는 어떤 권리를 같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소송을 같이 제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럴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용한 특허는 포켓몬과 닌텐도가 아마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일 것 같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 28건의 출원서 중에서 4건은 패럴드의 서비스 시작 후 분할을 위해 제출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패럴드 서비스 시작일이 2024년 1월 19일인데 그러니까 특허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싶은 서비스가 이 특허 출원일 이전에 만약에 실시되고 있었거나 공개됐거나 했다면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할을 위해 제출됐다는 거는 분할 출원은 이제 특허 기존에 출원되어 있던 내용 중에서 발명 일부를 떼가지고 분할해서 별도의 특허 출원을 하는 거를 얘기해요. 191 특허가 가장 최근에 출원됐는데 올해라고 하면 아까 이 기사가 2024년에 작성이 됐으니까 2024년 7월 30일에 특허 출원이 접수가 됐고 8월 6일날 심사 청구가 됐고 조기 심사 청구가 접수됐고 8월 22일에 특허가 부여됐다. 그래서 되게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만에 특허가 부여됐죠. 그래서 그들은 슈퍼얼리 이그제미네이션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 것 같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우선 심사랑 비슷한 제도인데 이거는 초신속 그런 심사 청구 시스템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390 특허 그리고 117 특허 순으로 등록이 됐다. 모두 초가속 검토를 요청했다. 그래서 원래 보통은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 청구를 해야지 특허 등록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심사 청구한 순서에 따라서 원래 특허가 부여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이제 우선 심사라는 빠르게 심사를 해주는 일본에서는 그 우선 심사도 더 빠른 신속 검토라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19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패럴드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통칭 피팅이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기존 특허 분할 출원의 범위를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실행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삼성에서도 많이 쓰는 기법인데 특허 출원을 해놓고 이제 특허 청구 범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특허 출원을 2021년에 했는데 특허 청구 범위가 원출원에서 특허 청구한 내용은 아마 패럴드랑 좀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모출원에서 분할 출원을 하면서 분할 출원에 대해서 다시 청구항을 다시 재조정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떤 실시 태양에 맞춰가지고 청구 범위를 다시 작성하는 거죠. 기존에 그 2021년 당시에 출원했을 때는 이런 패럴드 같은 어떤 서비스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로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분할 출원은 이제 패럴드 출시 이후에 출원이 되지만 이때 심사 기준이 되는 출원일은 2021년이 되기 때문에 2021년에 출원하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패럴드의 어떤 실시 태양에 맞춰서 청구 범위를 다시 작성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이런 특허가 승인되기를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켓몬을 던져서 몬스터를 포획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2021년에 닌텐도가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 등록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분할 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할 출원을 해서 이 2024년 출원일 이후에 출시된 서비스에 맞춰서 청구 범위를 다시 작성을 한 거죠. 일본에서 이런 전략을 되게 많이 쓰는데 특허 출원을 해놓고 처음에는 어떤 A라는 관점에서 특허를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 또 이 특허에서 분할 출원을 하면서 또 B라는 다른 관점에서 특허를 만들고 또 C라는 관점에서 특허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되게 여러 관점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허를 만들면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되게 잘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닌텐도에서는 2021년에 특허 등록을 받았는데 2021년 당시에 등록된 특허를 봤을 때는 이 패럴드가 특허 침해는 아닌데 이제 분할 출원을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자출원을 만들어 놓고 그 자출원에서는 지금 이 2024년에 출원된 패럴드에 맞춰서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을 해서 이제 딱 피팅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라는 얘기고요. 오의 특허 내용을 보면 제1 모드에서 정보 처리 장치의 컴퓨터는 방향 입력인 제1 동작에 기초해서 가상 공간에서의 방향을 결정하고 라고 해서 처음에 포켓몬볼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작이 수행된다. 이게 지금 기계 번역이다 보니까 좀 청구항이 자연스럽지 않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동작 입력이 수행된다. 가상 공간 내에서 필드상에 배치된 필드 캐릭터의 조종 방향을 지시한 것 외에도 제1 인덱스를 표시하고 그리고 제3 연상 입력에 기초해서 데이터 조종 방향에서 필드 캐릭터를 캡처하기 위한 캡처 아이템을 해제하는 동작을 수행하고 그리고 포획된 아이템이 필드 캐릭터에 부딪히면 포획 성공 여부에 대한 포획 성공 판정이 수행되고 포획 성공 판정이 긍정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포획 아이템에 맞은 캐릭터는 플레이어가 소유한 상태로 설정됩니다. 그 첫 번째 인덱스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포획 성공 판정이 긍정적 판정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정보. 포켓몬고를 보면은 이렇게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처음에 영역이 표시돼서 인덱스가 표시되는 그 공을 잡았을 때 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포획 성공 판정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은 몬스터에게
공을 던져서 포획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포획이 성공하면 몬스터를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 일종의 인덱스, 여기서 인덱스는 숫자가 아닌 색상이나 디자인이 될 수 있다고 청구봉리에 기재가 돼 있죠. 공의 용이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켓몬 같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피하는 것이 어렵고 모르면 충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포켓몬 고랑 비슷한 유의 게임을 만들려고 할 때 결국에는 이 특허를 회피를 해야 되는데, 특허가 좀 권리 범위가 잘 잡혀 있어서 어떤 공을 던져서 포획 여부를 인덱스로 표시하고 포획이 성공하면 포획 판정된 캐릭터가 플레이어가 소유한 상태로 설정되도록 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이 특허를 좀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킬러 특허라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좀 강력한 권리 범위가 잘 잡혀 있는 이런 특허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닌텐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특허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닌텐도가 게임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닌텐도가 특허 출원한 특허를 보면 지금 일본에서 2,400개,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특허가 62개로 나오는데, 지금 출원인 명칭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본 내에서는 한 2,40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특허 등록된 것만 해도 2,386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닌텐도가 이렇게 좀 강력한 특허를 많이 가진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덴케이 보검이 뭘까요? 덴케이 보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덴케이 보검이 아무래도 뭐 제가 예상하기에는 뭐 리니지에서 나오는 진시황 그런 검, 그거랑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콜로플에 대한 소송 당시에도 말했듯이 닌텐도의 기업 폴리시는, 어떤 기업 정책은 초강력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이 침식될 직전에만, 그러니까 좀 선을 넘었을 때만 좀 철저하게 싸우는 것인 것 같다라고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허 실무를 해보면 일본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센싱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허 침해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경고장 보내거나 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 특허 침해 아니다 이러면서 다 적극적으로 라이센싱 나서지 않고 이제 다 소송을 통해서 다 어느 한쪽이 망할 때까지 싸우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침해 경고장을 보내거나 하면 이게 검토를 했을 때 좀 타당한 주장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라이센스에 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요. 게임 업계에서 사실 이제 저작권, 그 게임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것도 비교적 최근에 좀 이루어지고 있고, 게임 업계 자체가 기존에는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NC소프트가 웹제넷 게임 R2M이 리니지 M을 모방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제 저작권이든 특허든 이제 게임 업계에서도 이제 우리 따라하지 말라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닌텐도랑 패러드랑 소송 관련해서 이 일본에 있는 현지 목소리를 한번 봤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패럴드라는 게임을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게임 요소들을 좀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게임 완성도 자체는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어 보이긴 하네요. 과거에는 좀 그 닌텐도도 뭐 특허를 많이 갖고 있긴 했어도 게임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러진 않아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게임이 요즘에 정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잖아요. 게임을 만들면 금방 또 새로 대체되는 게임이 나오고, 옛날에 비해서 이제 게임이 금방금방 이제 다른 새로운 게임으로 대체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좀 닌텐도가 비용 많이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이게 금방 다른 게임이 나와가지고 대체되고 하니까 이제 수익성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